1504년 여름, 조선의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나라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대신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끌려갔고,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은 폐위되어 고문을 받고 죽었습니다. 수백 명이 죽어나갔고 수십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이 모든 학살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폐비 윤씨는 정말 그런 죄를 지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가 20년 묵은 비밀을 왕에게 알렸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정말 진실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극, 갑자사화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4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복궁 깊은 곳,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조선의 10대 임금이 될 이 아이는 그러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윤씨는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성종의 사랑을 받아 후궁이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1479년 어느 날 밤 궁궐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생겼습니다. 윤씨가 왕의 얼굴을 핥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었을까요?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는 경노했습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여자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곧 더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씨가 정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인형을 만들어 주술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증거는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빨랐습니다. 윤씨는 폐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들, 훗날 연산군이 될 아이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인수대비 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엄격한 교육, 차가운 시선,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밀. 1494년 성종이 죽고 20살의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처음에는 백성을 아끼는 군주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하나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사라졌을까? 어디로 갔을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그 비밀은 10년 동안 그의 마음 속에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1504년 초, 궁궐의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지 10년, 처음의 희망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간언을 듣지 않았고 신하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치가 시작되었고 향락이 궁궐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무오사화로 수많은 선비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신하들은 입을 조심했습니다. 왕의 기분을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한 사람이 연산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임사홍. 그는 무오사화 때 공을 세워 왕의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교활하고 야심 많은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임사홍은 은밀히 연산군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왕 성종께서 승하하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산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대비마마, 아니 폐비 윤씨에 관한 일이라는 말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임사홍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윤씨가 받은 누명을, 억울하게 죽어간 어머니의 이야기를. 연산군은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임사홍은 준비해온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성종의 비밀 기록, 당시 상궁들의 증언, 숨겨져 있던 편지들. 연산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살 때 본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길, 부드러웠던 목소리,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어머니.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한편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늙은 상궁 몇 명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임사홍이 전하께 무언가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설마 그 일을 말한 것은 아니겠지. 만약 전하께서 아시게 되면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그들이 본 것을, 그들이 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연산군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은밀히 조사했습니다. 당시 대신들의 상소문을 찾아냈습니다. 윤 씨의 폐출을 주장했던 신하들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윤필상, 성준, 이세좌. 그는 하나하나 이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당시 조정의 분위기를 아는 신하 몇몇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 신하가 동료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고. 이 모든 것은 곧 터질 사건의 전조였습니다. 1504년 6월 어느 날 밤 경복궁 사정전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한밤중임에도 연산군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신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윤필상, 성준, 이세좌를 당장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신하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위 대신들이었습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죄목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폐비 윤 씨를 모함한 죄. 순간 전각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의금부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서울 곳곳에서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필상의 집. 잠들어 있던 그는 갑작스러운 소동에 깼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이미 안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무슨 죄인지 묻는 그에게 의금부 관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폐비 윤씨 모함죄. 그 순간 윤필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올렸던 상소문이, 그가 했던 말들이 이제 끝이구나. 성준의 집에서도, 이세좌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명 소리가, 그리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의금부. 잡혀온 대신들은 연산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놈들의 간사한 세치어가 내 어머니를 죽였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금지되어 있던 가혹한 형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비명이 의금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를 모함했느냐는 왕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인수대비마마께서 명하셨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폐비께서 왕비마마를 저주했다고 들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는 고백도 함께 나왔습니다.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언할수록 진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밤낮으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산군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당시 윤 씨를 고발했던 모든 신하들, 사약을 전달했던 내관들, 현장에 있었던 상궁들, 심지어 당시 어린 나이로 그 일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까지. 그리고 연산군의 분노는 더욱 끔찍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 이들은 20년 전 어머니가 폐출될 때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한밤중 두 궁녀는 끌려왔습니다. 이미 백발이 된 노인이 된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어머니를 중상모략해 어머니를 죽게 했다. 너희가 거짓 증언을 했다. 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늙은 궁녀들의 비명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산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후궁들의 두 아들 향과 봉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연산군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 궁녀들을 직접 때려 죽이라고. 왕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린 왕자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왕자들의 손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어린 왕자들의 비명과 죽어가는 궁녀들의 신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젓갈로 담가 항아리에 넣고 산에 뿌리라.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광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이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속삭였습니다. 한 신하가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왕은 미쳤고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광기라고. 누가 저 왕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7월 연산군은 폐비 윤씨를 복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8월 폐비 윤씨는 제헌왕후로 복위되었습니다. 학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죽어가는 순간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건 후 며칠, 조정 관료들이 의금부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를 넘기는 손가락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사형 집행된 사람의 명단. 1장, 2장, 3장.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필상, 성준, 이세좌, 권주, 김굉필. 조정의 중신들이 하나둘씩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배된 사람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삼족이 멸문당한 가문은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궁궐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까? 언제 의금부 군사들이 찾아올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연산군의 변화였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마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안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폭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의 간언은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마음대로 학대했습니다. 궁녀를 수천 명 뽑아들였습니다. 백성들의 집을 헐어내고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미쳤다고 속삭였습니다. 공포가 조선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갑자사화는 정의로운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광기 어린 학살이었을까요?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폐비 윤씨의 죄입니다. 성종실록을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씨가 성종의 얼굴을 핥혔다고, 정현왕후를 저주했다고, 여러 신하들이 증언했고 저주 도구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저주 도구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발견했을까요? 윤씨가 직접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성종의 태도입니다. 만약 윤씨의 죄가 명백했다면 왜 성종은 그녀를 배출한 후에도 괴로워했을까요? 왜 임종 직전 윤씨에 대한 후회를 남겼을까요? 혹시 윤씨는 누군가의 모함을 받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의문은 인수대비의 역할입니다. 갑자사화 당시 많은 신하들이 증언했습니다. 인수대비마마의 명령이었다고. 윤씨를 제거한 것은 성종이 아니라 인수대비였다는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성종의 어머니로 궁궐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씨의 격렬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현왕후는 인수대비와 가까운 사이였고 순종적이었습니다. 만약 인수대비가 윤씨를 제거하고 싶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주 증거를 조작하는 것도, 신하들을 압박하는 것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인수대비는 유교적 덕목을 매우 중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무고한 사람을 죽일 사람이었을까요? 더욱이 윤씨 사건 이후 인수대비는 불경을 읽으며 참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참회했을까요? 죄책감이 있었던 걸까요? 세 번째 의문은 임사홍의 역할입니다. 20년 묵은 비밀을 왜 하필 그 시점에 폭로했을까요? 임사홍은 교활하고 야심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갑자사화를 통해 그는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키웠습니다. 윤필상, 성준 같은 인물들은 모두 임사홍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혹시 임사홍은 연산군의 분노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왕의 복수심을 자극해서 자신의 적들을 제거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종의 유언과 관련 문서들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임사홍이 모두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사홍은 진실을 알렸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이용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연산군 자신입니다. 4살에 어머니를 잃은 트라우마, 20년 동안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고통, 그리고 갑자기 알게 된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연산군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빼앗긴 아들의 복수심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폭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복수는 그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괴물을 깨웠습니다. 연산군은 정의를 실현했을까요? 아니면 광기에 빠진 것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의문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윤 씨는 실제로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왕의 얼굴을 핥힌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약을 받을 만큼 큰 죄였을까요? 저주는 정말 있었을까요? 아니면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일까요? 인수대비는 며느리를 싫어했을 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폐출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엄격한 시어머니였을 뿐일까요? 임사홍은 정치적 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회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전한 것일까요? 연산군은 어머니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복수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갑자사화는 조선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백 명의 대신과 궁녀들이 죽었고 수십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고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를 이루었지만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그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았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았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왕위도 지키지 못했고 목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더더욱 찾지 못했습니다. 1506년 갑자사화로부터 불과 2년 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연산군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폐위되어 교동도로 유배되었고 2달 만에 31살의 나이로 쓸쓸히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공포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남의 일이지만 내일은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왕조차 믿을 수 없다는 좌절감, 그리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족의 비극이 나라 전체의 비극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갑자사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져야 할까요? 때로는 진실이 더 큰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모르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억울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노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도 될까요? 권력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명군이 될 수 있었던 연산군이 어떻게 폭군이 되었을까요? 권력은 상처를 치유할까요? 아니면 더 크게 만들까요?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사화에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고. 모두가 피해자였고 모두가 가해자였다고. 폐비 윤씨는 피해자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도 피해자였습니다. 어머니를 빼앗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만들어낸 폭력은 더 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윤필상도 성준도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갑자사화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증오와 복수는 결코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 한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그것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는 것. 조선의 궁궐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비극은 결국 나라 전체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극의 메아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폐비윤 씨는 정말 죄가 있었을까요? 연산군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광기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